허생전, 박지원이 지은 소설입니다. 허생은 북적골에 살았다. 남산 아래 마을이에요. 중구 필동. 서울 중구 필동에 가면 남산골 한옥마을이라는 곳이 있어요. 그쯤 되겠죠. 초가집에 사는데 비바람에 다 쓰러져 가요. 비가 새고 바람이 들어요. 초가집도 여러 가지 수준이 있는데 굉장히 가난하죠. 아내가 원초적 질문을 합니다. 글 읽어 뭐합니까? 내가 아직 글이 서툴러 그렇소. 그러면 물건을 만들어라. 장사해라. 자, 허생이 글을 읽는다는 걸 보면 선비예요. 허생은. 선비에게 물건을 만들어라. 장사해라. 선비에게 이런 걸 하라는 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허생만큼 만만찮은 내공을 허생의 아내가 갖고 있어요. 허생의 아내가 굉장히 비범한 말을 한 거예요. 평범하지 않은. 조선시대의 신분질서는 한마디로 사농공상이에요. 선비 다음에 농부, 그리고 물건을 만드는 공장이, 그리고 장사. 자, 선비가 1순위고 농부가 2순위고 3순위가 공장이, 맨 마지막이 장사하는 사람이에요. 신분질서에서. 근데 지금 선비에게 바로 공장이나 장사라고 하고 있죠. 농부는 건너뛰었어요. 왜냐하면 농사 지으려면 땅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땅이 없어요. 아까 초가집이 비바람도 가리지 못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무슨 땅이 있겠어요. 그래서 농사 안 짓냐? 아예 물어보지도 않는 거예요. 땅이 없는 걸 아니까. 그래서 마지막에는 도둑질이라도 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면 차라리 도적질이라도 해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면 그게 사실, 그 존재 자체가 도적질인 거죠. 지금 허생이 아내의 노동에 의존해서 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자기가 농사 짓고 뭐 만들고 장사해서 먹고 사는데 선비는 글만 읽어요. 그러니까 남들의 노종에 의존해 사는 그 자체가 도둑질이다. 지식인에 대한 통렬한 비판을 하고 있죠. 허생의 아내가. 우리는 근대 이전의 여성이면 굉장히 순종적이고 정적이고 무조건 참고 이런 모습을 생각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았다는 사실도 알 수 있죠. 그렇게 기죽어서 살지 않았다. 억눌리고 그렇지만 않고 굉장히 씩씩하고 당당하게 살았다는 것도 알 수 있죠. 자, 아내가 보기에도 너무 한심해요. 도둑과도 같다, 선비가. 허생의 아내도 보통 내공이 아니다. 평소에 갈고 닦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선비에게. 이런 거 해라. 선비가 아무것도 안 하면 도둑과도 같다. 너무나 한심하다, 지식인이. 그래서 막 분노하니까 책장을 덮고 벌떡 일어나요. 중대한 결심을 한 거죠, 허생이. 심리 묘사 없어도 다 전달됩니다. 도둑질, 말을 듣자마자 바로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너 어떡해. 그 아내가 남편에게 감히 어쩌고 막 이러지 않고, 훈계하지 않고, 나 겨우 7년밖에 안 됐는데 어쩌지? 하면서 그냥 나가요. 허생도 대단한 사람이죠. 지금 내 지식이 아내에게 이렇게 혼날 만큼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구나. 아내가 보기에도 내 글 읽는 게 내 지식이 한심하구나 하면서 나가요. 굉장히 당당하고 씩씩하고 위풍당당한 여성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여성들은 자기 표현도 없고 얌전하기만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오해예요. 우리의 오해. 근데 아는 사람이 없어요. 7년 동안 글만 읽었으니까 인간관계가 다 깨진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서울에서 제일 부자냐? 그래서 변부자와 만나는데 다짜고짜 10,000냥을 빌려달라 그래요. 거금이에요.
그리고 바로 내줘요. 완전 무협지의 한 장면입니다. 고수가 고수를 단번에 알아보는 거예요. 직관의 힘이죠. 이건 도박이에요. 엄청나게 성공하거나 실패하거나. 만약만 빌려달라고 했는데 뭐야 너 하면서 막 흥분하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이제 만약 그렇다면 변부자도 하수죠. 하수가 아니고 고수끼리의 만남이에요. 자, 하수에게 고수가 설명을 해주죠.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이다. 저 사람은 한마디로 고수다. 우리는 돈이 많고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 나오고 이제 그래야 만족하고 자긍심도 나오고 이게 일반적인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스스로를 긍정하는 많은 가치의 뿌리에는 거의 다 돈이 있어요. 내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다든가 내가 어떤 학벌을 갖고 있다든가 이런 거 보면 원천에 돈이 있거든요. 그걸 벗어나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건 굉장히 드물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나기도 참 어려워요. 대부분은 지위나 돈, 그것들이 만들어주는 프라이드, 자존심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알아본 게 뭐냐면 허생은 물질과 무관하게 이미 다 자신이 만족스럽고 삶이 다 충만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한테 안 주면 모르겠지만 이미 줄 거면 이름은 물어서 뭐하냐. 너 어디 살아? 너 공부 얼만큼 했어? 이런 걸 알아서 뭐하냐. 이게 바로 직관이죠. 나 이만큼 공부했어요. 이렇게 보여줘서 선발하는 게 아니고 요즘은 그렇게 하잖아요. 내가 얼마큼 공부해서 이제 시험 성적 높아가지고 그걸로 내가 원하는 학교 가는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 예전에도 물론 과거 시험이 있었지만 이런 직관의 힘에 의해서 누군가를 스카우트하고 선발한 경우도 있었다. 돈 빌려서 바로 안성으로 가요. 과일 삽니다. 이 당시에는 제사가 한 달에 한 번 이상 있었어요. 집안에 가문이 훌륭한데면 거의 제사로 날 새요. 명문가 맏며느리가 그거 하다가 뼈 빠져요. 제사 지내다가 항상 손님들을 잘 모시고 제사를 잘 치러내고 이게 최고의 임무이고 그걸로 평가가 돼요. 제사가 이렇게 중요한데 제사상을 못 차려. 과일이 없어서 10배로 뛰어. 이제는 칼, 호미, 실, 배, 솜을 가지고 제주도로 가서 말총을 다 사요. 말총은 뭘 만드는 재료예요? 갓, 망건. 이제 망건 값이 10배로 뛰어요. 이렇게 모든 걸 10배로 벌어들였는데 또 이상한 짓을 해요. 빈섬을 수소문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이 사람을 불러 모으려고 변산의 도적대를 찾아가죠. 떼도둑, 도둑대들. 도적대 찾아갔는데 도둑들이 단번에 무릎을 꿇어요. 어떻게 무릎을 꿇렸냐면 아내를 얻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자, 이거는 평범한 백성들이 아내 얻고 집 짓고 소 사서 아내 집 소, 이거는 평범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갖고 싶은 욕망이에요. 도둑이 아니라 양민. 자, 도둑이 아니라 평범한 백성을 양민이라 하거든요. 선량한 백성이란 뜻이에요. 선량, 양민, 백성민. 도둑들도 선량하게 평범하게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의 고리를 바로 포착해서 단번에 부하로 만들었어요. 농사 짓다가 흉년이 들었고 세금이 너무 많아. 그러면 살 수가 없잖아요. 먹을 것도 없고. 그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으슥한데, 산 으슥한데 있다가 지나가는 행인들 거 뺏는 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어제는 양민이었는데 오늘은 도둑, 내일은 도둑이 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당시에. 착한 백성들을 도둑으로 만든 지배층의 잘못인 거죠. 그래서 도둑들을 다 데리고 가서 은 100만냥 하는 일마다 대박 행진을 거둬요. 농사 지어도 대박, 팔아서 해외 무역도 대박.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난 이제 여기를 떠난대요. 땅이 좁고 내 덕이 부족하니. 그리고 글을 아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요. 재앙의 근원이래요. 아까 허생의 아내가 도둑질이라도 하지 그러냐 그랬잖아요. 문자를 아는 것이 얼마나 세상을 속이고 도둑질과 다름이 없는가 하는 걸 계속 느끼게 하는 그런 말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글을 아는 사람들이 무슨 농간을 할 거다. 생산은 하지 않고 현혹하고 사람을 속이고. 우리는 무인도, 빈섬을 보면 여기를 얼마나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을까 그냥 막 머리에 막 계산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관광지로 개발하면 얼마 나오겠다 하면서 이 땅의 가치는 얼마다 평가를 하는데 그 이상은 볼 능력이 없죠. 근데 허생은 이 땅이 너무 좁다. 그래서 이런 게 좀 예지력 같은 건데 이제 요즘은 모든 게 이제 돈으로 통하잖아요. 옛날과 지금의 문화가 많이 다른 거죠. 여러분이 이것도 많이 궁금해하죠. 바닷속에 50만 양을 던져버린 거. 허생이 지금 다 독과점으로 돈을 벌었잖아요. 어떤 물건을 독점적으로 제공해서 값을 올려서 이윤을 획득했잖아요.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허생이 돌을 말했잖아요. 뒤에 가면 나오는데 어찌 돌을 살찌우냐고 여기 이제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데 만약 이렇게 돌을 말하면서 독점적으로 돈을 번다면은 이 돌을 말할 자격이 되나요? 100만 양에도 흔들리지 않는 글읽기, 학문을 쌓을 수 있겠어요? 학문을 쌓지 못하겠죠. 돈에 흔들리면. 돌을 말할 자격이 없겠죠. 독점으로 돈을 왕창 벌면. 그래서 허생이 얘기를 합니다. 왜 내가 독점을 했냐면 그때 조선이 얼마나 좁은가, 협소한가를 실험해 본 거예요. 딱 한 길목을 막았더니 바로 10배가 뛰어요. 외국과 무역도 안 하고 수레가 나라 안을 두루 돌아다니지 못해서 모든 물건이 한 자리에서 나고 한 자리에서 소비된다. 그래서 독점을 실험해 봤더니 하는 것마다 전부 대박을 터뜨리니까 이것은 백성들을 못 살게 하는 방법이다. 나라를 망하게 하는 방법이다. 내가 실험한 건 조선 경제가 얼마나 낙후되고 꽉 막혀있고 편협한가 그것을 실험해 본 것일 뿐이다. 그래서 그 돈을 다 흩어내고 버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독점을 통해서 재산을 불려서 부를 축적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허생이 도를 말하는 사람이라면. 그러니까 허생이 상업을 중시했다. 상품 경제, 유통에 주목했다. 이런 수준으로 해석을 하면 되게 좁아져요. 선비들도 상업을 중시했다. 그게 아니고 그 당시에 글 읽는 선비들, 웬만한 선비들은 책 읽으면 이 정도 경제관은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선비들은 워낙 세상 물정을 모른다 이런 것만 딱 또 머릿속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오해를 하는데 그 당시도 독점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이런 정도는 상식이었어요. 글 읽는 사람이면. 그래서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 좁아. 상권이란 게 넓지를 않아. 유통이 안 돼서. 그래서 물건들이 왕성하게 넘나들지 못하니까 하나의 길목만 막아도 독점이 형성돼서 돈을 왕창 벌 수 있다. 그 정도로 낙후되고 유통이 활발하지 않고 좁은 경제 체제를 비판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걸 가지고 돈을 50만 양 바다에 빠뜨린 거 보고 이거는 정말 너무 바보 같다 이렇게 말을 하면 그거야말로 이제 돈밖에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허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은 돈이 어떻게 돌고 있는지를 완벽하게 꿰뚫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쥐었다 놨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돈의 소유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무심해요. 이게 누구도 가질 수 없는 능력이죠. 돈을 어떻게 버는지 알아. 돈을 벌 능력이 없어서 난 돈에 관심 없어 하는 경우는 있지만 돈을 완벽하게 그 흐름을 장악해서 벌 수 있음에도 돈에 무심하다는 건 한 세기에 한 명이 나올까 말까 하잖아요. 그게 이제 허생의 능력이고 카리스마죠. 그래서 이 방법을 알고 있지만 돈을 소유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걸
7년간의 공부를 통해서 터득한 거예요. 온 나라의 경제를 주름잡으면서도 돈의 소유에 무관심해. 자, 보세요. 허생과 변부자의 결정적인 차이가 나와요. 자, 아까 변부자는 분명히 허생 보고 재물이 없어도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허생이 이제 돈 빌리기 전과 후 똑같이 보잘것없이 초라하니까 아이고 자네 얼굴빛이 나아진 게 없으니까 돈을 다 잃었구만 이래요. 변부자가 자기 약점을 보인 거예요. 사실은 허생이 물질이 없어도 만족했다, 만족한다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자기가 한 말을 정말 진심으로 이 사람의 얼굴에 윤기가 흐르면 만냥으로 돈을 벌었구나 이랬을 텐데 하나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그 전이랑 지금이랑. 그러니까 만냥을 혹시 잃어버렸나? 이렇게 물어본 거에서 변부자의 약점을 들킨 거예요. 허생이 따끔하게 말하죠. 재물로 얼굴이 달라지는 건 그대들이나 할 일이지. 어떻게 돈이 돌을 살찌게 한단 말이야. 한 방 먹인 거예요. 허생은 이미 돈에 100만 냥이든 200만 냥이든 이런 걸로 얼굴 삐치고 뭐가 바뀔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경지에 가 있는 건데 변부자는 이제 그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니까 만금 빌려줄 때는 허생은 재물에 흔들리는 사람 아니야 하고 봤다가 또 자기 기준으로 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방 맞고 이제 10만 냥을 딱 이제 허생이 주면서 내가 한때 굶주림을 견디지 못해가지고 참지 못해가지고 사실 아내가 막 나한테 화를 내서 나왔다 이런 말은 차마 못하고 이제 굶주림을 참지 못해서 그 일기를 마무리 짓지 못했으니까 부끄럽다 하면서 10만 냥을 탁 줬어요. 이제 변부자는 완전히 무릎을 꿇었죠. 자기 실수하는 바람에. 자기가 빌려주고 나서도 이제 허생에게 압도당했죠. 10,000냥 꺼줬는데 10만 냥을 갚으니까. 변부자도 돈 빌려주면서 아유 저 사람은 돈에 흔들리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도 속으로는 진심은 아유 설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막 허생이 나는 너와 달라 하면서 막 자부심을 한껏 드러내죠. 나는 장사치가 아니야.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드물잖아요. 내가 돌려주려고 해도 변부자가 돌려주려고 해도 내가 부자가 되고 싶었다면 100만 냥을 버리고 10만 냥을 갖겠냐? 그냥 너는 양식하고 옷 그냥 대줘. 그러면 그건 내가 받겠다. 변 씨는 돈 빌려주고 이제 자기 자신이 채무자가 됐어요.